동평부와 동창부. 그날은 바로 3월 초하루였다. 호숫가의 얼음도 모두 녹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참으로 싸움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날씨였다. 송강은 동평부를 향해 떠났고 노준이는 동창부를 향해 떠났다. 이윽고 송강이 동평부 근처에 이르러 안산진이란 곳에 진을 쳤다. 그곳에서 성곽까지의 거리는 겨우 40여 리에 지나지 않았다. 송강은 그곳에 진을 치고 나자 군사들을 둘러보며 일렀다. 동평부의 태수는 정말리인데 그 밑에 병마도감은 바로 동평이란 자다. 동평은 본래 하동 땅 상당군 태생으로서 한 쌍의 창을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쌍창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실로 1만 명의 적을 혼자서 당해낼 만한 용맹을 지닌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치러 왔으나 예의는 갖추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한 통의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낼 작정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다면 싸울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크게 무찔러도 아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자, 누가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전서를 전하러 가겠는가? 그러자 험도신 옥보사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저는 본래 이곳 동평부의 지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설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뒤이어 왕정육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저도 옥보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면서 전서를 쓴 다음 그들로 하여금 동평부에 전하게 했다. 전서의 내용은 단지 재물과 곡식을 꾸러왔다는 말뿐이었다. 한편 동평태수 정말리는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안산진에 영체를 세웠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병마도감 동평을 불러서 의논했다. 양산박의 송강이 우리 동평부를 치기 위해 안산진에 영체를 세웠다 하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이에 동평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한낱 물가의 좀도적 놈들을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 동평이 알아서 대처할 것이니 좀 더 거동을 두고 보십시오. 바로 그때 군졸 하나가 들어와서 알렸다. 나으리, 송강의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리 데려오너라. 정태수가 그들을 불러들이자 욱보사와 왕정육이 직접 전설을 바쳤다. 그것을 뜯어서 읽고 난 정태수가 동평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재물과 곡식을 잠시만 구워달라는구려.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동평은 벌컥 화를 냈다. 참으로 무례한 놈들입니다. 어서 저 두 놈부터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이를 듣고 있던 정말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예로부터 두 나라가 싸울 때라도 사자는 죽이지 않는다 했소. 그러니 저 두 놈에게 각각 곤장 20대씩 쳐서 돌려보낸 후 저들이 어떻게 나오나 살핍시다. 태수의 말이라 동평이 그 말에 따랐다. 그리하여 옥보사와 왕정육은 흠씬 두들겨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면서 영체로 돌아와 억울해 죽겠다는 듯 펑펑 울면서 그 사실을 말했다. 동평이란 놈이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동양온 거지 보듯 업신여겼습니다. 송강이 두 사람의 상처를 보니 살갗이 터져서 속살이 발갛게 흐물어져 있었다. 송강이 크게 놓아여 소리쳤다. 맹세코 동평부를 무찌르리라. 송강은 우선 욱보사와 왕정육을 양산박 산채로 보낸 다음 여러 두령들과 의논했다. 놈들이 저토록 무례하니 어떠한 계책을 써 쓸어버려야 하겠소. 그러자 구문용 사진이 선뜻 나서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동평부에 있을 때 한 창기와 사귄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설안이라 하며 오래 사귀어서 정이 깊은 사이입니다. 하오니 저로 하여금 약간의 금과 은을 지닌 채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동평이 성 밖으로 싸우러 나갈 때를 맞추어 즉시
고루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에서 호응한다면 쉽게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세. 송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에 사진은 행장을 구리고 비수를 몸에 갖춘 다음 하직을 고했다. 아우는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게. 나는 아우가 일을 꾸밀 동안 군사를 움직이지 않겠네. 송강이 떠나는 사진에게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사진은 그 길로 동평부 안으로 몰래 들어가 곧바로 이설안의 집으로 갔다. 원래 이설안은 어떤 늙은 부부에게 매어 있는 몸이었다. 그들은 이설안을 친딸처럼 여겼고 또한 그녀도 그들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다. 사진이 그녀의 집 앞에 이르자 늙은 영감이 먼저 알아보고는 너스레를 떨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그동안 어디에 갔었수? 아무튼 어서 들어오시구랴. 딸아이도 무척 반가워할 거요. 그러고 나서 영감은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얘야, 어서 나와보거라. 낭구님께서 오셨다. 낭구님이라고요? 어떤 낭구님? 곧이어 방 안에서 나온 계집은 사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딱 벌렸다. 계집은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누각 위로 안내하고 나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후론 도대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양산박으로 가서 두령이 됐다는 소문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관청에선 방을 붙여서 잡으려고 한다던데요. 더욱이 요사이는 온 장안이 다 술렁거리며 야단들이랍니다. 양산박의 도적대가 와서 성을 치고 재물과 곡식을 뺏으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사진은 계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속이지 않고 털어놓겠네. 사실 나는 그 후 양산박으로 들어가서 두령이 되었으나 지금껏 아무 공도 세우지 못했네. 마침 이번에 송강 형님과 더불어 이곳 동평부를 치러 왔는데 내가 형님께 자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자네의 도움을 받아 특별히 첩자 노릇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네. 자, 여기에 약간의 금과 은이 있으니 받아두게. 그리고 결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힘써주게.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자네와 두 늙은 이를 양산박으로 데리고 들어가 편안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네. 계집은 그 말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으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채 금과 은을 거두어 드리며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여보. 이곳에 숨어 계시면 아마 쥐도 새도 모를 거예요. 계집은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한 다음 슬그머니 누각 아래로 내려와 늙은 어멈과 그 일을 의논했다. 어머니, 지난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들 땐 그저 손님이었으니 아무 상관도 없지만 지금은 도적대의 두목이 되었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아요. 만일 일이 잘못되는 날이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얘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양산박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한 호벌이라고 하더라. 지금껏 그들이 쳐서 떨어지지 않은 성이 없다고 하니 괜히 밉게 보였다가 화를 당하는 것보다 그들을 돕는 편이 낫지 않겠니? 영감이 그렇게 말하자 뚜쟁이 할멈이 나무랐다. 이 철딱선이 없는 영감탱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떠벌리고 있어? 옛말에 벌이 쏘려고 옷 속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 쫓으라고 했어. 그러니 어서 관청에 알려 잡아가게 하는 일이 뒤탈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그럴 수야 있겠나. 영감이 멈칫거리며 그렇게 말하자 뚜쟁이 할멈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으이그 이 주책바가지야. 뚫린 입이라고 그것도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우리 색시집이 본래 뭐하는 데야. 10,000명도 더 끌어들여서 속여 먹는 곳인데 그까진 일쯤 가지고 신경 쓰게 됐어? 그러니 지금 당장 관청에 가서 일러 바치라는 말이야. 만일 못하겠다면 내가 달려가서 당신도 한패라고 싸잡아서 일러버릴 테니까 말이야.
할멈의 거센 기세에 영감이 한풀 꺾인 소리로 말했다. 너무 그렇게 화낼 건 없잖아. 그럼 내가 얼른 관청에 가서 알릴 테니 당신은 딸애와 함께 저 사람 대접이나 잘하구랴. 눈치채고 도망치면 곤란하니까. 잠시 후 계집이 누각 위로 올라가자 계집의 얼굴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사진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겼나? 얼굴빛이 왜 그 모양인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단지 계단을 올라오다가 잠시 발을 헛디뎠을 뿐이에요. 계집은 속으로 찔끔했으나 얼른 꾸며댔다. 본래 호걸이란 계집에게 약하다고 했던가. 사진은 계집의 말에 속아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계집은 짐짓 앞섭을 풀어헤친 채 사내의 마음을 흐트렸다. 사진이 계집의 살레음에 취해서 운우의 정에 빠져 있는데 불과 1시각도 지나지 않아 어지러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사진이 있는 누각으로 수십 명의 군졸들이 들이닥쳐서 창 끝으로 찍어 눌렀다. 그렇게 되니 사진은 손을 쓸 틈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사진을 꽁꽁 묶은 다음 동평구로 끌고 갔다. 그때 태수 정말리는 공청에 나와서 높이 앉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군졸들이 사진을 끌고 와서 섬돌 밑에 꿇어앉히자 태수가 꾸짖었다. 네 이놈, 참으로 간이 큰 놈이로구나. 감히 혼자서 첩자 노릇을 하러 오다니. 만약 이설안의 아비가 일러 바치지 않았더라면 동평구의 죄 없는 백성들이 해를 입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래, 송강인 이놈에게 무엇을 알아오라고 시키더냐. 바른 대로 말해라. 사진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자 태수의 옆에 시립해 있던 동평이 말했다. 저런 놈은 결코 순순히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곤장으로 다스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사진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 정태수가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자 개하의 양편에 늘어서 있던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진을 형틀에 비끄러매고는 알궁둥이에 곤장을 내리쳤다. 그들이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곤장을 때렸지만 사진은 100여 대를 맞도록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둥이는 터져서 피가 튀었고 이미 더 이상 곤장을 칠 곳은 없어 보였다. 태수는 그제야 곤장질을 멈추게 하며 공인들에게 말했다. 여봐라. 저놈에게 큰 칼을 씌워서 감옥에 쳐놓도록 하라. 네, 도적 송강을 사로잡은 다음 한꺼번에 도성으로 끌어가리라. 한편 송강은 사진을 동평구로 보낸 다음 오용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자세히 알렸다. 그 편지를 읽고 난 오용은 금세 얼굴빛이 헬쓱해졌다. 그는 노준이와 상의하고자 입을 열었다. 송강 형님께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용은 밤낮 없이 말을 달려 송강에게로 갔다. 송강 앞에 이르자 오용이 물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사진이 말하기를 동평부에는 일찍이 깊이 정을 통하던 창기가 있다고 했네. 그래서 글을 보낸 거네.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는가? 사진을 보낸 건 아무래도 잘못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생집에서는 자, 정을 주는 일, 차, 깊이 빠져드는 일, 개, 물건을 꾸는 일, 누, 속마음 털어놓는 일, 주, 숨기 위해 도망쳐 들어가는 일 등 5가지를 피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원래 기생집이란 새 손님을 맞아들이고 옛 손님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의 신세를 망치게 하는 곳입니다. 더욱이 기생이란 물 같아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으며 잠시 정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포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 사진을 그러한 곳으로 보냈으니 그는 필시 변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용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은 비로소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오용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송강의 귀에 대고 계책을 일러주었다. 오용이 돌아가고 나자 송강은 즉시 고대수를 불러서 일렀다. 수고스럽겠지만 개수씨가 한번 동평부에 들어갔다 오십시오. 거렁뱅이 할멈으로 꾸민 다음 성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형세를 살피되 사진이 안전하거든 즉시 돌아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군사의 말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옥조를 구슬려 보십시오. 이곳에 갇혀있는 사진이란 분은 그 옛날 이 늙은이가 많은 신세를 진 분이니 밥이나마 한술 먹여드리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허락하면 옥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여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이달 금음날 저녁 황운역에 와서 성을 칠 예정이니 그때 소피를 보러 가는 척하면서 빠져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금음날 밤이 되면 성 안에서 불을 질러 신호를 하십시오. 나는 그걸 보고 군사를 이끌어 일제히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고대수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동평부는 근자의 부쩍 경계가 엄하다 하니 탄로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에 송강이 일러주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문상읍을 치게 되면 그곳 백성들은 틀림없이 동평부 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 틈에 섞여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귀신이라 할지라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난 송강은 해진과 해보를 불러서 군사 500여 명을 이끌고 문상읍을 치도록 명했다. 해진 해보가 문상읍으로 지쳐들자 과연 백성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피난 보따리를 이고 진 채 동평부 쪽으로 달아났다. 그리하여 거렁뱅이 노파로 꾸민 고대수는 그들 틈에 섞인 채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고대수는 성 안 이곳저곳을 구걸하고 다니면서 은밀히 사진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다. 관청 안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과연 그가 사로잡힌 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오용의 예상이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고대수는 구걸한 바가지를 손에 들고 감옥으로 향했다. 감옥 입구에는 늙은 옥리 한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옥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비오듯 떨구었다. 영문을 모르는 늙은 옥리가 놀라 물었다. 거지 할멈은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는가? 고대수가 말했다. 나으리, 제발 이 불쌍한 늙은이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안에 갇혀 계신 사씨 어른은 바로 지난날의 제 주인님이십니다. 그 어른의 곁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넘어 그분이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찾아오는 일가친척 하나 없는 것 같아 이 늙은이가 비로운 밥이나마 한술 먹여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청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야. 다른 죄수라면 또 몰라도 그놈은 양산박의 도적이라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옥리가 잘라 말했다. 고대수는 또다시 눈물을 뿌리면서 졸랐다. 그분이 양산박의 도적인지 뭔지는 이 늙은이가 잘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이 늙은이는 지난날의 은공을 갚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식은 밥이나마 한술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다시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하도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늙은 옥리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젊은 남자라면 몰라도 설마 이런 거렁뱅이 늙은이가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옥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말했다. 그럼 딱 한 번만 허락하겠소. 그리하여 옥리를 따라 들어간 고대수는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에게 밥을 먹여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이달 금음날 밤에 이 성을 치기로 했어요. 그러니 때를 맞추어 탈출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옥중에 다른 절급 하나가 나타나서 꾸짖었다.
감옥은 본시 바람도 통해서는 아니 되는 곳이다. 누가 이놈에게 밥을 먹여주라고 그랬느냐. 이놈은 차명을 당할 중죄인이다. 냉큼 나가지 못할까? 그 바람에 고대수는 그곳에서 더 머뭇거릴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갔다. 고대수가 강제로 쫓겨가고 나자 사진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다만 금음날 밤에 감옥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그해 3월은 달이 커서 29해가 되는 날이 금음이었다. 그날 정오 무렵 사진은 날짜가 아리송하여 두 옥리에게 슬며시 물었다. 여보시오 옥리 양반, 오늘이 도대체 며칠이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그날이 금음인 것으로 알고 잘못 말했다. 왜, 세월 가는 게 두려우냐? 오늘이 바로 금음날이야. 오늘 밤엔 외로운 넋들을 위해 소지나 올려줘야겠군. 그 말을 듣고 난 사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 사진은 문득 소피가 마렵다고 꾀를 부렸다. 그러자 술에 거나하게 취한 옥리 하나가 그를 데리고 뒷간으로 갔다. 소피를 보는 척하던 사진이 문득 소리쳤다. 앗! 등 뒤에 누가 나타났어. 깜짝 놀란 옥리가 재빨리 돌아서서 두리번거리자 사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큰 칼을 비틀어서 벗은 후 그것으로 옥리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다. 옥리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나자 사진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옥리와 절급이 머물고 있는 정자를 덮쳤다. 마침 술을 마시고 있던 그들은 그만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사진의 주먹에 맞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고 용케도 주막을 피한 자들은 허겁지겁 달아나기에 바빴다. 사진은 성 밖으로부터 송강의 군사가 들이닥치기를 기다리면서 옥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죄수들을 몽땅 풀어주었다. 그러자 5, 60명의 죄수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옥문 밖으로 달아났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동이 일어나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걸 본 누군가가 급히 태수에게 그 일을 알렸다. 정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한 채 황망히 병마도감 동평과 의논했다. 도적 사진이 감옥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소.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다면 지금 성 안엔 틀림없이 적의 첩자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많은 군사를 풀어서 감옥을 에워싸고 그것들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 송강을 사로잡겠습니다. 태수께서는 즉시 군사를 풀어서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감옥을 지키게 하고 성지를 튼튼히 지키십시오. 동평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했다. 태수도 동평의 말에 따랐다. 과연 옳은 말이요. 동평이 군사를 점거하자 태수는 곧 절급, 우후, 앞번들을 불러 무기를 건네준 후 옥문으로 가게 했다. 옥졸들이 무기를 들고 감옥을 에워싸자 사진은 감히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깥의 옥졸들도 함부로 옥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고대수는 멀찌감치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 가슴을 치고 있었다. 한편 병마도감 동평은 군사를 수습해 새벽 무렵이 되자 송강을 치러 나섰다. 그때 길가에 숨어있던 첩자가 그 사실을 송강에게 알렸다. 그 말을 듣자 송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는 필시 고대수가 붙들려서 우리의 계략이 탄로난 게 틀림없다. 송강은 즉시 장령을 내려서 군사들로 하여금 적과 싸울 채비를 갖추도록 했다. 동평의 군사가 들이닥친 것은 원동이 틀 무렵이었다. 양쪽의 군사가 마주한 가운데 문득 적진의 문기가 열리더니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왔다. 송강이 바라보니 동평은 참으로 훌륭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봉황의 날개를 새긴 금빛 투구와 무쇠를 두드려서 만든 은빛 갑옷이 그의 풍채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동평은 원래 사람됨이 총명하여 모르는 게 없는 데다
삼교와 구류에 두루 통했고 피리와 검은고를 모두 다루었으므로 산동, 하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모두 풍류쌍창장이라고 불렀다. 그의 전통에는 조그만 깃발이 하나 꽂힌 채 펄럭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붉은 바탕에 금빛 글씨로 영웅 쌍창장 풍류만호후라고 씌어 있었다. 송강은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적장을 사로잡겠소? 그러자 백승장 한도가 선뜻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송강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그는 철삭을 휘두르면서 동평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동평의 쌍창이 너무도 날래고 힘차 한도가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본 송강은 즉시 금창수 선영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는 한편 한도를 불러들였다. 선영은 과연 동평과 호적수였다. 50여 합을 싸웠으나 두 사람은 승부가 나지 않았다. 송강은 선영을 잃을까봐 염려한 나머지 징을 쳐서 그를 불러들였다. 선영이 말머리를 돌리자 동평은 쌍창을 휘두르면서 그 뒤를 쫓았다. 그때 송강이 채찍을 들어서 신호하자 군사들이 사방에서 동평을 애워쌌다. 송강은 말을 달려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동평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동평이 동쪽으로 달아나면 채찍으로 동쪽을 가리켰고 서쪽으로 달아나면 서쪽을 가리켰다. 군사들은 그때마다 송강의 채찍을 보고 몰려가서 동평을 애워쌌다. 송강의 군사들에 의해 애워싸인 채 좌충우돌 쌍창을 휘두르면서 싸우던 동평은 신시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송강의 군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송강은 더 이상 뒤쫓지 않고 군사들을 거두어 들였다.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고 땅거미가 짙게 물들고 있었다. 전세가 이롭지 못함을 안 동평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군사를 수습하여 성 안으로 물러났다. 그것을 본 송강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가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서 불을 질러 신호하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성 안에 있던 고대수는 방비가 엄해 불을 지를 수가 없었다. 사진도 함부로 옥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원래 태수 정말리에게는 얼굴이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없는 동평이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성 안으로 물러난 동평은 사세가 급박한 걸 틈타 청혼을 하여 뜻을 이루리라 생각하고는 정말리에게 사람을 보냈다. 정태수는 위급한 때에 동평이 중매꾼을 보내오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문관이요 동평은 무관이니 그를 사위로 삼는다면 안성맞춤일 걸세. 그러나 지금은 양산박의 도적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혼인을 이야기할 때가 아닐세. 만일 이런 때 내가 혼인을 허락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을 걸세. 먼저 도적부터 물리친 다음 화평한 때를 기다렸다가 혼인을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걸세. 태수의 말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으나 듣는 동편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한편 성곽을 에워싼 송강은 밤이 깊었으나 계속해서 성을 들이쳤다. 이에 정태수는 동평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가 싸우기를 재촉했다. 그리하여 동평은 다시 삼군을 수습하여 성문을 열고 나왔다. 그가 송강의 군사와 마주하게 되자 송강은 몽소 진문 앞에 나서 소리쳤다. 적장 동평은 듣거라. 이미 전세는 기울었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어리석은 고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맞서려 하느냐. 옛말에 이르기를 커다란 집이 무너질 때 기둥 한 개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똑똑히 보아라. 우리 양산박에는 용맹한 군사가 10만이요. 사나운 장수가 1,000명이니라. 우리는 하늘을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간사한 무리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며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위급한 사람을 돕고 있다. 그러니 너는 목숨이 아까우면 어서 항복하라. 그 말을 들은 동평은 몹시 성이나 소리쳤다. 그러고 보니
이놈이 바로 얼굴에 먹물 찍힌 채 귀양 갔던 바로 그 운성현의 송합사로구나. 이놈이 감히 네 앞이라고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이리 나와서 내 창을 받아라. 그 외침과 함께 동평은 곧바로 쌍창을 높이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나왔다. 그러자 양쪽 옆에서 송강을 호위하고 있던 임충과 화영이 나는 듯이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들은 동평을 맞아 싸운 지 채 10여 합도 되지 않아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송강의 군사는 모두 패한 척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동평은 기회를 놓칠세라 말을 박차며 그 뒤를 쫓았다.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군사들을 이끌고 수추늪과 경계를 이루는 곳까지 달아났다. 동평이 기세를 올리며 급하게 뒤쫓는데 수추늪으로부터 약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니 앞에 초가 마을이 나타났다. 양쪽으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로 한 가닥 연막길이 뚫려 있었다. 동평은 자신이 계략에 빠져들고 있음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들의 뒤를 쫓았다. 송강은 그가 뛰어난 장수임을 알고 계책을 써서 이곳으로 꿰어들인 것이었다. 양쪽의 초가집에는 이미 송강의 명에 의해서 호삼랑, 왕영, 장청, 손이랑 등 두 쌍의 부부가 100여 명의 군사와 더불어 매복해 있었다. 그들은 길바닥 여기저기에 반마삭을 펴놓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알 리 없는 동평이 말을 몰아대고 있는데 호련 뒤에서 공명과 공양이 소리쳤다. 우리 형님을 뒤쫓지 말라. 그러나 동평은 더욱 급하게 말을 달려서 송강을 바싹 뒤쫓았다. 그런데 그가 초가집 사이에 이르렀을 때 문득 징소리가 크게 한번 울렸다. 그와 함께 양쪽에 숨어있던 송강의 군사가 일제히 반마삭을 잡아당겼다. 반마삭이 땅 위로 팽팽히 솟아오르면서 동평이 탄 말의 다리를 잡아채는가 했더니 금세 말이 쓰러지고 동시에 동평의 몸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 순간 왼쪽에서는 호삼랑 왕영 부부가 달려나왔고 오른쪽에서는 장청 손이랑 부부가 달려나왔다. 그들은 한꺼번에 덤벼들어 동평을 사로잡아 꽁꽁 묶은 후 투구, 갑옷, 쌍창, 말 등을 빼앗고 송강에게로 데려갔다. 그때 초가집들을 지나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푸른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송강은 그 밑에 말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호삼랑과 손이랑이 동평을 묶어 끌고 왔다. 송강이 그걸 보고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짐짓 여두령을 꾸짖었다. 내가 장군을 모셔오라 했거늘 어찌하여 이처럼 무례하게 묶어오는가. 그는 순수 그의 밧줄을 풀어주는 한편 자신의 점포까지 벗어서 동평의 몸을 감싼 후 넙죽 엎드리면서 말했다. 하잘것없는 저희들이 싫지만 않으시다면 부디 우리 산채를 맡아주십시오. 동평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얼떨결에 황망이 담례하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두령께 사로잡힌 몸이니 1000만 번 죽는다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목숨 살려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저희들의 산채가 있는 곳은 사방이 호수여서 농사짓기가 마땅치 않아 항시 양곡이 부족한 편입니다. 본래 저희들은 이웃 고을에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득이 동평부로 양곡을 꿇어온 곳일 뿐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강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러자 송강의 태도가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된 동평이 송강에게 청했다. 정말리는 본래 동관문화의 글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태수의 자리에 올랐으니 어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두령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속임수를 써서 성문을 열게 한 다음 성 안에 들어가서 그놈을 사로잡고 재물을 빼앗겠습니다. 동평이 스스로 그렇게 청하니 송강은 몹시 기뻤다. 곧 그에게 투구와 갑옷과 쌍창과 말 등을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동평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장을 섰고 송강의 군사가 기와 번을 숨긴 채 그 뒤를 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자 동평이 소리쳤다. 성문을 열어라. 성루 위의 군졸들이 횃불로 비추어 보니 그는 병마도감 동평이었다. 그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즉시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교를 내렸다. 동평은 말을 박차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우선 적교를 감아 올리는 쇠사슬부터 끊어버렸다. 그러자 등 뒤의 군사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하여 동평부를 힘들이지 않고 떨어뜨린 송강은 백성들을 해치지 말 것이며 민가에 불을 누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장령을 내려서 분부했다. 그때 동평은 곧장 정만리의 관저로 달려가서 그의 일가족을 모조리 베어 죽이고 그 집 딸을 빼앗았다. 송강은 먼저 옥문을 열어 사진을 구해낸 후 창고에 쌓여있던 금은보화 및 곡식들을 몽땅 수레에 싣도록 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진은 고대수와 함께 뚜쟁이 노판의 집으로 갔다. 사진을 보자 계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었다. 사진이 분에 사무쳐 소리쳤다. 나쁜 년, 내 손에 죽어봐라. 사진이 누나를 부라리며 소리치자 계집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계집은 미처 말끝을 맺지 못했다. 사진의 비수가 그녀의 목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하얀 목줄기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자 사진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녀의 가슴을 헤치고 간과 심장을 도려냈다. 그것이 바로 요망한 계집의 최후였다. 계집을 죽이고 난 사진은 고대수와 더불어 포주 노릇을 하던 영감과 할멈마저 찔러 죽였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외마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송강은 고을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한편 거리의 곳곳에 방을 내걸었으니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우리는 썩은 벼슬아치들을 쓸어 없앨 뿐 착한 백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요. 백성들은 부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기를 바라오. 송강은 정태수의 창고에서 옮겨 실은 수레를 금사탕까지 이끌어가 완시 삼형제에게 전한 후 산채로 끌어가게 했다. 그런 다음 군사들을 수습하여 양산박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들이 안산진을 지나게 되었을 때 문득 백일서 백승이 달려와서 동창부 쪽의 형세를 전했다. 노원에께서 동창부를 쳤으나 두 번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송강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엇이? 노원해가 두 번씩이나? 그렇습니다. 성안에는 뜻밖에도 사나운 장수가 있었습니다. 송강이 다그쳐 물었다. 그래, 그 사나운 장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그는 본래 창덕부 사람으로서 호기군 출신인데 성은 장가요, 이름은 청입니다. 돌팔매질을 하면 못 맞히는 것이 없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모루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더욱이 그의 밑에는 두 부장이 있는데 그들 또한 한결같이 뛰어난 호걸입니다. 송강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그들은 또 누구인가? 한 사람은 화항호 공황으로서 온몸에 호랑이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말 위에서 비창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적중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전호 정득손으로서 얼굴에서 목까지 흉터투성이인데 말 위에서 비차를 던지면 던지는 족족 빗나가는 법이 없다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송강이 저욱이 놀란 얼굴로 묻자 백승이 숨을 돌리고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노원에는 진작에 동창부 경계에 이르렀으나 놈들은 열흘 동안이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야 드디어 장청이 성 밖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노원에는 학사문으로 하여금 장청을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그는 곧 장청의 계략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우러진 지 불과 4댓한 만에
장청이 달아나니 학사문이 급히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만 학사문은 장청의 돌팔매질에 이마를 맞고 말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연청이 달려나가면서 화살을 날려 장청의 말 공둥이를 맞췄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학사문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패했으며 또 그 다음 날은 혼세마왕 번서가 항충 이곤을 거느리고 방패를 춤추듯 휘두르며 나아갔으나 그만 정득손이 던진 표차에 항충이 맞는 바람에 패했습니다. 지금 항충과 학사문은 배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군사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형님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속히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한탄에 맞지 않았다. 노원에는 어찌 그토록 운이 없단 말인가. 내가 오용과 공손승을 그쪽에 보낸 이유는 싸움에 이겨서 내 대신 양산박의 주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토록 강한 적을 만날 줄이야. 그렇게 한탄하던 송강은 여러 두령들을 향해 말했다. 이미 일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형제가 모두 그곳으로 가서 도와야만 하오. 그리하여 송강은 즉시 삼군을 일으켜서 동창부 쪽 노준이의 영체로 향했다. 이윽고 동창부의 경계에 이르른 송강은 노준이의 마중을 받아 곧바로 중군 장막으로 들어 그동안의 싸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하의 졸개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알렸다. 모루전 장청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겁니다. 송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시냇물이 흐르는 넓은 들판 앞에 진을 벌였다. 그리고 높고 낮은 두령을 거느린 채 문기 밑에 나서서 적진을 바라보았다. 적군은 진을 한 일자로 벌였는데 5색깔의 길을 펄럭이며 잠옷 기세가 드높아 보였다. 문득 징 소리가 3번 울리더니 문기가 열리는 곳에 한 장수가 달려나왔다. 늑대허리요 원숭이 팔에다 호랑이 체격이었다. 점포 속에 받쳐 입은 짙푸른 비단 저고리가 약간 드러나 보였으며 말 위에 걸터 앉은 그의 모습은 가히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당당해 보였다. 그는 바로 모루전 장청이었다. 그의 뒤에는 두 호걸이 각기 양쪽에서 호위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화항호 공황과 중전호 정득손이었다. 송강이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를 중얼거렸다. 오, 과연 훌륭한 호걸들이로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달려나온 장청이 송강을 향해 대뜸 꾸짖었다. 물가에서 온 도적놈아, 어서 나와서 목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송강이 화가 나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놈과 싸우겠느냐. 그러자 한 호걸이 성난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나갔다. 제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송강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금창수 선영이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좋다. 나가서 싸우라. 송강은 나는 듯이 달려나가는 선영을 보며 좋은 적수가 될 것이라 여겼다. 선영은 말을 달려나가 구겸창을 휘두르면서 곧바로 장청에게 덤벼들었다. 두 필의 말이 서로 엉켜들면서 두 개의 창이 동시에 불꽃을 튀며 엇갈렸다. 그런데 싸운 지 채 5탑이 지나지 않아서 장청이 짐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있었다. 선영이 때를 놓칠세라 그 뒤를 쫓는데 바로 그때 장청이 갑자기 획 몸을 돌리면서 돌팔매질을 했다. 장청이 던진 돌멩이는 정확하게 선영의 양미간을 맞히고 말았다. 선영이 얼굴을 감싸주면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자 공황과 정득손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말을 달려 나왔다. 송강의 진영에서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어느덧 여방과 곽성이 말을 박차며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스로 선영을 구하여 본진으로 돌아오자 얼굴빛이 변한 송강이 또다시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이번엔 누가 나가서 적장을 무찌르겠느냐. 그러자 그 물음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호걸이 말을 재우쳐 달려나갔다. 송강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근무호 연순이었다. 연순은 장청에게 덤벼들면서 대뜸 소리쳤다. 내 이놈 장청아, 이 연순의 칼을 받아라. 그러나 두 사람이 어우러진 지 채 6합이 지나지 않아 힘이 딸린 연순이 문득 말머리를 돌렸다. 장청은 뒤쫓는 척하다가 냅다 돌팔매질을 하며 달아나는 연순의 등을 맞췄다. 그러나 쨍 하는 쇳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연순의 호심경에 맞았던 것이다. 깜짝 놀란 연순은 감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말갈기에 바짝 엎드려 본진으로 도망쳐 왔다. 그때 송강의 등 뒤에서 또 한 명의 호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무례한 놈을 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삭을 번쩍 치켜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송강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백승장 한도였다. 한도가 소리쳤다. 내 이놈 장청아, 어서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한도가 덤벼들자 장청은 말없이 그의 삭을 받아치면서 어우러졌다. 두 필의 말이 서로 몸을 비벼대기 시작했고 양쪽 진영에서 문득 요란한 함성이 일었다. 한도는 모처럼의 기회에 송강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었다. 그는 잔뜩 힘을 모아서 장청을 들이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두령들과 싸워 지쳐있던 장청이었다. 그는 불과 10여 합을 넘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그러나 한도는 돌팔매질이 두려워 그 뒤를 쫓지 못했다. 짐짓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던 장청은 자신이 바라던 바와 달리 한도가 뒤쫓아오지 않자 도로 말머리를 돌려서 내달려왔다. 그것을 본 한도가 또다시 삭을 치켜들고 싸우려 하자 어느새 장청이 던진 돌멩이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한도는 억 소리와 함께 코피를 쏟으면서 본진 쪽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그것을 본 팽기가 크게 노하여 송강의 명령을 기다릴 새도 없이 급히 말을 달려나갔다. 그의 손에서는 삼첩양인도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처 장청을 향해 덤벼들기도 전에 삼첩양인도를 놓친 채 자신의 왼뺨을 감싸 쥐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장청이 던진 돌멩이가 어느새 그의 왼뺨에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팽기마저 돌팔매질을 당해서 도망쳐오자 송강은 크게 당황했다. 하는 수 없이 군사를 거두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준이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오늘 이렇게 위세가 꺾이고서야 내일 어찌 저놈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저놈이 저를 마치는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송강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추군마 선찬이었다. 그는 송강의 허락을 기다릴 새도 없다는 듯 재빨리 말을 달려나갔다. 내 이놈 장청아, 어디 나를 맞춰보아라. 선찬이 달려가며 소리치자 장청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놈이 감히 나의 돌팔매 맛을 아느냐? 한 놈이 오면 한 놈이 도망치고 두 놈이 오면 두 놈이 도망치는 게 바로 나의 돌팔매질이다. 오냐 이놈아, 어디 맞춰보아라. 다른 사람은 다 맞췄을지 몰라도 내게는 어림없다 이놈아.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장청이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돌팔매질을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선차는 입에 돌멩이를 맞은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말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공안과 정득손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달려나갔으나 송강 휘하의 호걸들이 달려나가니 마침내 당해내지 못한 채 물러서야만 했다. 여러 두령들은 그 틈에 선찬을 구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본 송강은 크게 노하여 칼을 뽑더니 자신의 전포를 찢어 맹세했다. 내가 저자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맹세코 군사를 거두지 않으리라.